유라야, 네 형님은 무식해서 아주 답답해 죽겠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티가 팍팍 난다니까. 저 촌스러운 년은 평생 우리 집 식모 노릇이나 할 팔자지. 제 뼈를 깎아 바친 10년 헌신의 대가는 저 끔찍한 막말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짧다며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와 여우 같은 동서, 그리고 제 피눈물을 방관한 남편까지. 이제 더는 바보처럼 참지 않겠습니다. 무식한 며느리 없이 당신들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뻔뻔한 시댁을 완벽히 박살낸 며느리의 사이다 반격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겨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시댁 부엌은 벌써부터 매캐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근 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찜 육수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소쿠리에는 동태전, 육원전, 꼬치전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는 주무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명절 때마다 저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과 식구들 먹을 음식을 해낸 지도 벌써 10년째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넓고 서늘한 부엌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까르르 넘어가는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머 어머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여배우 좀 보세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사진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동서인 최유라의 콧소리 가득 섞인 애교였습니다. 아이고, 얘는 참 말도 예쁘게 한다. 내가 저렇게 예뻤으면 진작에 미스 코리아를 나갔지. 아침부터 비행기 그만 태워라.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리는 소리가 부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거실 아랫목에 편하게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온 이후로 명절 풍경은 늘 이렇게 똑같았습니다. 4년제 대학까지 나온 똑똑하고 교양 있는 작은 며느리는 명절 내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쁜 옷을 입고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싹싹하게 말벗을 해주는 것이 동서의 유일한 명절 일과였죠. 반면에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일찍 시집온 저는 항상 부엌대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니까 꾹꾹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양보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로울 거라는 바보 같은 믿음 때문이었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앞치마에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으며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조용히 그 앞을 지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야, 네 형님은 무식해서 아주 답답해 죽겠다. 쿵.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아주 팍팍 티가 난다니까. 명절 음식 하나지 혼자서 척척 알아서 예쁘게 하는 법이 없어. 음식값 맞추는 것부터 상 차리는 것까지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알려줘야 하니 원, 내가 명예 못 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명절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례상을 차린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평가는 고마움이 아니라
고작 무식해서 답답하다는 비수 같은 말이었죠. 이어서 동서의 얄밉고 교활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맞죠? 형님이 좀 많이 센스가 없으시잖아요. 저번 어머니 생신 때도 그래요.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뭐가 좋을지 다 검색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촌스러운 걸 사오셨잖아요. 제가 옆에서 다 민망하고 죄송했다니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생신 때 큰맘 먹고 제 비상금을 털어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갈비 세트를 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자기가 돈을 반 보탤 테니 제발 같이 산 걸로 해달라고 며칠을 사정사정했었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제 뒤통수를 치고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철저한 연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네가 내 큰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우리 큰놈은 대체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저런 무식하고 눈치 없는 걸 달고 사는지 몰라. 아주 큰아들 놈이 여자복이 지지리도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절마다 허리가 휘어라 전을 부치던 시간들, 매달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며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수발들었던 날들, 10년이라는 제 청춘과 피눈물 나는 희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속에서 시뻘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부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글거리며 타들어가던 가스레인지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펄펄 끓던 갈비탕 육수도 반쯤 붙여지다 만 동태전도 도마 위에 썰다 만 채소들도 모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허리에 단단히 매어있던 기름찌든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소율아, 시우야, 당장 일어나. 빨리 옷 입어. 잠에 취해 비몽사몽인 중학생 딸 소율이와 아들 시우에게 두꺼운 패딩을 억지로 입혔습니다. 아이들의 양손을 꽉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놀랐는지 안방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머리의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야, 너 아침부터 무슨 난리야? 애들 데리고 어디가? 남편의 짜증 섞인 고함을 뒤로 한 채 저는 아이들을 차 뒷좌석에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남편이 외투도 안 걸치고 맨발로 마당까지 쫓아왔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며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문 안 열어? 너 진짜 미쳤어? 곧 작은아버지들 오실 시간인데 차례도 안 지내고 어딜 가냐고. 저는 천천히 창문을 내렸습니다.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던 순종적인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속 밑바닥부터 억눌려 있던 활화산 같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성대가 찢어질 듯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새끼야. 무식한 며느리 없이 너희들끼리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세요. 나는 오늘부로 이 지긋지긋한 너희 집안 며느리 사표 낸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평생 처음 보는 제 표정과 입에서 터져나온 거친 고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턱이 빠져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저는 얼빠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창문을 매몰차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를 거칠게 꽉 밟았습니다. 불응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차가 시댁 마당을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맨발로 서서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열린 현관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혼비백산한 얼굴로 뛰어나와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힘을 주며 앞만 보고 쌩하니 달렸습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동안 꽉 막혀 있던 시커먼 체증이 한 방에 뻥 뚫리는 것처럼 가슴이 미치도록 시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매섭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꽉 움켜쥔 제 두 손은 아직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쳐다보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두 아이가 어느새 서로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을 빠져나와 엑셀을 밟을 때만 해도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텅 빈 도로를 달리다 보니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운전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난 10년 동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디며 살았던 걸까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후회해봐도 이미 흘러가 버린 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22살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에 순진했던 제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지만 늘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죠. 그래서 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장도 겨우 따자마자 바로 험난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시끄러운 공장 미싱 보조부터 시작해서 고깃집 불판 닦기, 동네 마트 캐셔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와도 가족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거든요. 그렇게 앞만 보고 억척스럽게 달리던 22살 봄날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에게 세상을 다 줄 것처럼 다정하고 듬직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학벌도 짧고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꾼다고 모질게 밀어냈을 때였죠. 남편이 제 두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학벌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나한테는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여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너 그동안 가족들 건사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잖아. 이제 내 옆에서 편하게 쉬어. 내가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고 시집와, 응? 그 달콤하고 따뜻했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가던 날 시어머니의 그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시어머니는 대뜸 코웃음을 치며 막말을 쏟아내셨죠. 에휴, 고등학교만 겨우 나왔다고? 배운 게 짧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사람 대접받고 사는 거다. 고졸이면 뭐 밖에 나가서
돈 벌 주제는 못 되고 집안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야 할 거다. 알아들었니? 처신사 자리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저는 바보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제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온 식구 아침밥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고 넓은 시댁 청소와 빨래까지 제 몫이었죠.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제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그런 헛된 희망은 결혼 2년 차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시동생이 장가를 가면서 둘째 며느리, 즉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동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번듯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동서가 처음 명절을 새러 온 날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저를 향해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소리치셨죠.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니? 명절인데 힘들게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 빨리 저기 거실 따뜻한 데 가서 좀 쉬어라. 너는 가방끈도 길고 교양 있는 애가 이런 부엌 구석에서 매캐한 기름 냄새 맡으면 쓰겠니? 그때 동서가 겉으로는 싹싹한 척 연기를 하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제가 형님 좀 도와드려야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동서의 손을 끌어당기셨습니다. 어머머, 아니다, 유라야. 부엌 일은 네 형님이 아주 선수야, 선수. 네 형님은 배운 건 없어도 힘쓰고 일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넌 그냥 예쁘게 앉아서 과일이나 깎아라. 아이고, 우리 유라 손 고운 것 좀 봐라. 부엌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던 제 등 뒤로 날아와 꽂히던 그 잔인한 말들. 명절 준비와 제사상 차리기는 늘 뼈 빠지게 고생하는 제 차지였고 칭찬과 사랑은 온전히 동서의 몫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백화점에서 사온 번지르르한 선물에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반면 제가 밤잠 설쳐가며 번 돈으로 손수 지어간 보약은 찬장 구석에 처박아 두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지독한 차별과 비교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밤마다 남편을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한결같이 차갑고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고 억울해. 어머니가 동서만 챙기시고 나한테는 맨날 무식하다고 막말하시잖아. 나 진짜 이 집에서 일해주는 식모 같아서 비참해 죽겠어. 제 눈물 섞인 호소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거참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하게 집에 와서까지 진짜 왜 그래. 엄마가 원래 성격이 괄괄해서 툭툭 내뱉는 걸 가지고 무슨 식모 타령이야. 그리고 재수 씨는 좋은 대학까지 나왔잖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너랑 비교하면 엄마가 더 좋아할 만도 하지. 너도 괜히 꼬이게 질투하지 말고 엄마가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가족끼리 둥글둥글하게 좀 넘어가면 안 돼? 별것도 아닌 걸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신경 쓰지 마, 좀.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울타리가 되어줄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대담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든든하지 못한 남편 곁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가슴속에 피멍이 들도록 삼키고 또 삼키며 오직 두 아이만 바라보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상념에 빠져 눈물을 훔치는 사이
차창 밖으로 친정 동네의 익숙한 골목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하지만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던 낡은 대문 앞이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운전대에 엎드리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오열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긴 세월을 바보 천치처럼 당하고만 살았을까? 차 안이 떠나가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뒷좌석에서 부스스 눈을 뜬 딸 소율이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마음 다 아니까 이제 제발 울지 마. 딸아이의 그 어른스럽고 따뜻한 위로에 제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게 참고 사는 바람에 우리 불쌍한 새끼들 가슴에도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인내. 저는 이제 그 썩어빠진 인내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영원히 놓아버렸습니다. 낡은 철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아이고 하영아, 네가 명절 아침에 여긴 웬일이여. 얼굴은 또 왜 이리 허옇게 떴어. 무슨 일 난겨. 친정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마자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 제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자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 가슴에 수없이 대못을 박았던 동서 최유라의 교활한 두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간과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사근사근하게 구는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눈빛부터가 180도 달라지는 아주 무서운 여자였죠. 작년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잔치 음식 장만부터 친척들 답례품 포장까지 산더미 같은 일들을 저 혼자 끙끙대며 하고 있을 때였죠. 동서가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다가와 얄밉게 제 속을 살살 긁어댔습니다. 형님, 아버님 칠순 잔치 준비도 다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전 우리 애기 영어 학원 픽업 가봐야 해서요. 동선의 아이는 이미 다 큰 초등학생인데도 매번 애기 핑계를 대며 힘든 일은 쏙쏙 빠져나갔습니다. 동서, 그래도 아버님 칠순인데 음식 장만하는 것 좀 같이 거들어주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형님은 이런 집안일 같은 거 아주 잘하시잖아요. 저는 배운 게 책에 있는 것뿐이라 이런 부엌일 쪽으로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제가 괜히 도왔다가 망치면 어머니한테 혼나기만 하죠. 호호. 마치 부엌일은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천한 일이라는 듯이 비꼬는 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가족들 사이에 큰 소리가 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야만 했죠. 하지만 제 억장을 가장 심하게 무너뜨렸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벌어진 한우 세트 가로채기 사건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몇 달 동안 식비와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가며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그 귀한 돈으로 백화점 정육 코너에 가서 최고급 2플러스 한우 갈비 세트를 거금 100만 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무거운 고기 상자를 들고 시댁으로 가려는데 동서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제가 이번에 돈 나올 때가 꽉 막혀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 아예 못 샀거든요. 저 어머니한테 엄청 미운 털 박힐 텐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사신 그 고기 제가 돈반 보탤 테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산 걸로 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동서가 하도 사정사정하며 울상을 짓길래 저는 또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런데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동서는 재빨리 제 손에 들려있던 한우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품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천연덕스럽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최고급 한우로만 아주 신경 써서 골라왔어요. 형님이 옆에서 좀 같이 보시긴 했는데 결제도 제가 싹 다 하고 포장도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어머니 드실 건데 아무거나 싼 거 살 순 없잖아요. 호호. 기가 막혀서 턱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분명히 반씩 돈을 내기로 해놓고서 동서는 제게 단돈 10원 한 장 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저를 싼 고기나 고르려다 며느리 덕분에 묻어가는 눈치 없는 맏며느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황금색 고기 상자를 보시더니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최고다. 이 비싼 백화점 고기를 다 사오고 역시 대학 나온 애라 센스가 남달라. 그러더니 곁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히 서 있는 저를 향해 아주 싸늘한 눈빛을 쏘아붙이셨죠. 넌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맨날 동서한테 기대기나 하고 부끄럽지도 않니? 할 줄 아는 게 그저 밥 짓는 것밖에 없으니 원, 쯧쯧.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고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실 제가 제 돈으로 전부. 제가 억울한 마음에 입을 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가 등 뒤로 손을 뻗어 제 허리춤을 아주 꽉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생신인데 좋은 날 괜히 쫀쫀하게 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네. 결국 저는 그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까 똑똑히 봤지? 그 고기 내가 몇 달 동안 꼽을 쳐둔 비상금 털어서 산 거잖아. 근데 동서가 자기 돈으로 샀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치는데 당신은 왜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팍 구기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좀. 재수 씨가 지 시어머니한테 체면 좀 세우고 싶어서 그랬나 보지. 너는 명색이 맏며느리라는 애가 속 좁게 그깟 고기 하나 가지고 질투를 하냐? 아랫사람이 칭찬 좀 받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어른스럽게 넘어가면 안 돼?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밖에서 돈 버는 나를 아주 피곤하게 달달 볶는다. 짜증나게. 남편의 그 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와 막말, 동서의 교활하고 영악한 꼬리치기, 그리고 가장 내 편이 되어야 할 남편의 끔찍한 방관. 이 세 가지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영혼을 무참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집 안방에 거칠거칠한 장판을 쓸어내리며 지난 날들을 곱씹어 보니 이제야 제 처지가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더 이상 착한 맏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 지옥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저 교활하고 입만 산 동서가 제 목까지 떠안고 그 지독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어떻게 버텨내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된장찌개를 끓여 쟁반에 내오셨습니다. 하영아, 어서 일어나서 밥 한 숟갈이라도 떠라. 속이 텅 비면 쓰러진다.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제 볼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죠. 그 손길을 느끼자 억지로 눌러 담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나 고생 안 시키려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 진짜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으로 안 돌아갈 거야. 제 오열에 엄마도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함께 엉엉 우셨습니다. 그래, 내 딸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나도 뻔히 알면서 꼭 참고 모른 척했다. 네가 이혼하면 흠잡히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차마 입 밖으로 말도 못 꺼냈지. 이제는 절대로 참지 마라.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 지켜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동안 10년 묵은 시커먼 멍울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벌써 50통이 넘게 찍혀 있었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에 찬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우박 쏟아지듯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당장 안 기어와? 지금 작은아버지들 다 오셨는데 제사상 꼴이 이게 뭐야? 재수 씨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울고불고 난리 났고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너 혼자 살겠다고 이딴 식으로 도망치면 다야?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엄마한테 싹싹 빌어. 화면에 뜬 남편의 문자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없으면 무식한 며느리 꼴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할 거라며 큰 소리치더니 아주 꼴이 볼만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동서는 평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는 얌체 같은 여운이 분명 부엌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당신이 뱉은 막말은 까맣게 잊은 채 감히 며느리가 제삿날 도망을 갔다며 온 동리가 떠나가라 악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 아수라장이 된 지옥 같은 풍경이 안 봐도 눈앞에 훤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전원을 아예 툭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들이 지지고 볶든 굶어 죽든 제 알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훌쩍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 시장도 구경하고 오랜만에 늦잠도 늘어지게 자며 꿈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쾅쾅 하고 철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문 안 열어.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한 남편의 짐승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으로 나가 굳게 닫힌 대문을 열어주자마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불도저처럼 쳐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몰골은 정말이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머리도 못 감았는지 머리칼은 떡이 져서 딱 달라붙어 있었고 셔츠는 구깃구깃하게 더러운 얼룩이 져 있었죠. 얼마나 시달렸는지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푹 꺼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이틀 동안 사람 피를 바짝바짝 말려놓고
넌 여기서 두 다리 뻗고 자니까 속이 편하냐? 남편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서 소리를 질러?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제 차가운 태도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뒷목을 턱 잡았습니다. 참 나 아주 기가 막혀서. 야, 너 언제까지 여기서 뻗치기 할 건데? 명절 내내 집구석 꼴이 어땠는 줄 알아? 엄마는 화병 나서 방바닥에 드러 누우셨고 재수 씨는 명절 음식하다가 손가락 베었다고 엉엉 울다가 짐 싸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 집안 꼴이 아주 개판 5분 전이라고. 동서가 고작 손가락 하나 베었다고 집을 나갔다는 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명절마다 뜨거운 튀김 기름이 튀어 팔뚝에 시뻘건 수포가 올라오고 무거운 냄비를 번쩍번쩍 들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나도 파스 하나 대충 붙이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고작 손가락 살짝 베인 걸로 유세를 떨며 주랭랑을 친 겁니다. 시어머니도 이제야 뼈저리게 아셨겠죠. 얼굴 반반하고 명문대학 나온 예쁜 둘째 며느리는 말로만 떠드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정작 당신 병수발을 들어줄 사람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던 큰 며느리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뚫어지게 서 있자 남편은 슬쩍 한숨을 쉬며 특유의 비굴한 태도로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항상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분리할 때마다 써먹는 아주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중간에서 진짜 피곤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야. 엄마가 너한테 무슨 심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좀 둥글둥글하게 이해해주면 안 돼? 원래 나이 드신 노인네들 다 고집불통인 거 알잖아. 아랫사람인 네가 한번 꾹 참고 고개 숙이고 들어와줘. 엄마도 겉으론 성질 내셔도 지금쯤 속으로는 엄청 후회하고 계실 거야. 빨리 애들 짐 챙겨. 내가 특별히 너 생각해서 데리러 왔으니까 그만 튕기고 좋게 좋게 집에 가자. 남편은 끝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먼지만큼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불편하고 밥 얻어먹을 데가 없어져서 엉망이 된 자기 살 길을 빨리 수습하고 싶을 뿐이었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이라는 저 이기적인 인간은 단 한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구역질 나는 시커먼 이기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속 구석에 먼지처럼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마저 아주 깨끗하게 타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초조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박또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남편은 제 차가운 반문에 크게 당황한 듯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뭐? 당연히 네가 이 집안 맏며느리니까 그렇지. 네가 안 들어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 살림은 누가 하고 알아놓은 우리 엄마 밥은 대체 누가 챙기는데? 재수 씨도 친정으로 냅다 도망간 거 방금 못 들었어? 저는 핏대를 세우는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날카롭게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너희 엄마 밥은 배운 거 많고 센스 넘치는 너희 둘째 며느리한테 차려달라고 해. 아, 무식하고 고졸인 며느리가 해주는 밥은 냄새가 나서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그 밥상 차리러 돌아갈 이유는 없네. 남편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엄마가 홧김에 말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사람 피 말릴 작정이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친히 데리러 왔는데 감히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바락바락 대들어.
남편이 씩씩거리며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위협적으로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바짝 다가가 남편의 얼굴에 대고 차갑게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말실수? 10년 동안 내 등골 쫙쫙 빨아먹으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종년 부리듯 한 게 고작 말실수야. 너야말로 두 귀 활짝 열고 똑똑히 들어. 나 이제 평생 너네 집안 무식한 식모 노릇 안 해. 우리 이혼해. 남편의 동공이 커다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뭐?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나 이혼할 거라고. 너희 그 잘난 집구석에서 영원히 사표 낸다고.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폭탄 선언이 제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통쾌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제 폭탄 선언에 남편은 한동안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가 싹 가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곧 특유의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마당이 떠나가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배운 거 쥐뿔도 없는 고졸 여자를 내가 걷어서 먹여 살려줬더니 어디서 이혼 타령이야. 그래, 아주 좋아. 너 나랑 이혼하면 그 나이에 위자료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아. 네가 내 돈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굶어보고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내 바지 가랑이 붙잡고 매달리기만 해봐라. 남편은 끝까지 제 알량한 자존심을 박박 긁어대며 철대문을 쾅 닫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꼴사나운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날 거라는 남편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차가운 오기가 거대한 얼음 기둥처럼 단단하게 솟아올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20년 지기 절친 미선이를 찾아갔습니다. 미선이는 제 눈물 젖은 하소연을 듣자마자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책상을 쾅 내리치며 펄펄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너는 입이 없니, 손이 없니.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왜 여태껏 미련하게 곰처럼 입 꾹 닫고 살았어. 그 시어머니라는 늙은이는 진짜 신보가 고약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인간은 진짜 남자도 아니야. 미선이는 자기 일처럼 씩씩거리며 당장이라도 제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러 갈 기세였습니다. 하영아, 너 이제부터 내 말 아주 똑똑히 들어. 방구석에서 울고 짤 시간도 아까우니까 무조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독해져야 해. 네가 그 집구석에서 청춘 다 바쳐서 뼈 빠지게 일한 거 법적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어. 내가 아는 진짜 독사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 있으니까 당장 상담부터 받으러 가자. 미선이의 거침없는 추진력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낯선 곳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제 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게 서류에 메모하셨습니다. 하영 씨, 그동안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포건한 내용 녹음해 둔 거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은 못했지만 문자는 안 지우고 다 모아뒀어요. 남편이 툭하면 저보고 무식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문자들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저한테 온갖 잔심부름 시키며 구박했던 카톡들도 전부 캡처해 놨고요.
아, 그리고 제가 남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제 처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둔 적금 깨서 보태준 통장 내역도 챙겨왔어요. 시부모님 시골에 있는 논밭 소장료 들어오는 거 10년 동안 제가 다 관리하고 10원 한 장 안 틀리게 기장했던 장부도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변호사님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하영 씨가 시댁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가사 노동을 전담한 명백한 증거들이네요. 이 정도 꼼꼼한 기록이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뼈도 못 추리게 싹 다 털어올 수 있으니까 하영 씨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 든든한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눈물 콧물 쏟아가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미선이는 저를 낡은 상가 건물이 즐비한 시장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영아, 너 10년 동안 시댁 명절상 차리느라 음식 솜씨 하나는 진짜 도가 텄잖아. 내가 봐둔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너 반찬 가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위치도 좋고 월세도 싸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상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미선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평수의 아담한 빈 상가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 빈 공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미선아, 내가 진짜 혼자서 가게를 할 수 있을까? 나 평생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 받아서 쪼개 쓰면서 살았는데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벌 수 있을까?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미선이는 제 두 어깨를 꽉 쥐고 단호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당연하지. 너 옛날에 우리 집에 놀러와서 무생채 하나만 대충 묻혀줘도 우리 식구들 밥 2그릇씩 뚝딱 비웠잖아. 내 손맛은 이 동네 최고니까 너 자신을 좀 믿어봐. 그 잘난 척하는 무식한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면 네가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아야 해. 그날 밤 친정집 안방으로 돌아와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 옆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미선이가 보여준 그 작은 상가 자리가 눈앞에 자꾸만 아른거려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죠. 제 이름 3글자가 예쁘게 적힌 간판을 달고 맛있는 반찬 냄새를 풍기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딸 소율이가 조용히 몸을 뒤척이더니 제 품으로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앉아? 응, 우리 딸 왜 깼어? 제가 조심스럽게 소율이의 등을 토닥이자 아이가 제 눈을 빤히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낮에 아빠가 여기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방에서 다 들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의 그 흉악하고 험악한 고함을 어린 딸이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소율아, 많이 놀랐지. 엄마가 진짜 미안해. 그런데 소율이가 제 거칠어진 손을 양손으로 꼭 잡더니 어른보다 더 깊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막말하고 툭하면 사람 부리듯 소리 지르는 거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켜봤어. 아빠가 엄마 편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맨날 짜증낸 것도 다 알아. 엄마, 나 이제 다 큰 중학생이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나 진짜 너무 싫어. 엄마가 이혼하고 새로 멋지게 시작한다고 하면 나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무조건 끝까지 지지할 거야. 그러니까 아빠나 할머니 걱정은 일도 하지 말고
엄마 마음대로 해. 참았던 눈물이 베갯니들 적시며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봤던 제 딸이 언제 이렇게 훌쩍 자라서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이토록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까요? 고마워,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진짜 죽으림을 다해서 힘낼게. 우리 소율이 시우, 엄마가 남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잘 키울게. 저는 소율이를 꽉 끌어안고 밤새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힘차게 열기 위한 벅찬 환희의 눈물이자 단단한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에서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주가 묻은 빨간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살았던 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가게 안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낡은 벽지에서는 퀴퀴한 곰팡내까지 났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궁전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주방 집기를 들여놓을 생각에 밤을 새워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몰랐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제멋대로 뛰던 심장도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아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귀청이 떨어질 듯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몹쓸려나. 너는 시어미가 전화를 하면 냉큼냉큼 받아야지 어딜 감히 뜸을 들여. 너 당장 차 끌고 우리 집으로 튀어 안 와? 나 오늘 무릎 관절에 주사 맞는 날인 거 네가 뻔히 알면서 안 오고 뻗치고 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시고 저를 개인 운전기사 부리듯 윽박지르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출도장 찍은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죠. 진료 접수부터 약 타는 것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해드렸으니 이제 와서 혼자 병원에 가려니 눈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구역질 나는 희생을 해줄 마음이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사표 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대학 나온 똑똑한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동서한테 차 태워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뭐시 어째? 네가 정녕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저는 픽 웃으며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동서를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유라야, 유라야. 내 형님이라는 년이 아주 단단히 미쳐 돌아버렸다. 내 무릎이 쑤셔서 끊어질 것 같은데 네가 얼른 차키 챙겨서 나 좀 병원에 모셔다 다오. 그러자 잠시 후 동서의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당장 요가 학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제가 요가 개인 레슨비로 한 달에 50만 원이나 끊어놨는데 어머니 때문에 빠지면 그 돈 누가 보상해줘요? 저 바쁘니까 병원은 정수 씨한테 반차내라고 해서 같이 가시든가 알아서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동서의 매정한 거절에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렸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시어미가 아파 죽겠다는데 요가 따위가 중요해? 당장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좀 살려내라고 해라.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사람 피곤하게. 형님 집 나가고 나서 저까지 아주 들들 볶으시는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저 먼저 나갈 테니까 파스나 붙이고 계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쾅 하고 현관문이 매몰차게 닫히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팔자에 하며 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씩 올라가며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토록 예뻐하며 떠받들던 둘째 며느리는 입으로만 아양을 떨 뿐 정작 당신이 아쉬울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할아버지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전날 밤부터 밤을 꼴딱 새우며 나물 5가지를 무치고 생선을 찌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날 저는 제 가게 주방에서 첫 영업 준비를 위해 신나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콩나물을 무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헐떡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꼴은 그야말로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와이셔츠는 김치국물이 튄 채로 구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살려줘. 나 어제 집구석에서 진짜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생채를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맘대로 들어와? 그 잘난 핏줄들끼리 모여서 떵떵거리며 제사 잘 지냈으면 된 거지 왜 여기까지 기어와서 궁상이야? 제 비아냥거림에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어젯밤 시댁에서 벌어진 대참사를 낱낱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 제사상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 네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수 씨가 음식한다고 주방에 들어갔거든. 근데 동태전을 부친다더니 기름을 한 바가지를 들이부어서 튀김을 만들질 않나? 가습을 조절을 못해서 전이 전부 새까맣게 숯덩이로 타버렸어. 게다가 탕국은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었는지 바닷물보다 짜서 한 숟갈 먹고 다들 뱉어버렸다고.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재수 씨한테 소리를 냅다 질렀어. 명색이 대학 나온 년이 전 하나 못 뒤집고 국간 하나 못 맞추냐고 막 화를 내셨지. 남편은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르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너희 훌륭하신 둘째 며느리께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대?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더니 쥐고 있던 식칼을 도마 위에 탁 꽂아버리는 거야. 그러고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더라니까. 자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엌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자기가 무슨 형님처럼 종년으로 부려먹히려고
이 집에 시집 온 줄 아냐면서 앞치마를 엄마 얼굴에 확 집어 던졌어. 그러고는 제사고 뭐고 당장 이혼하겠다고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엄마는 충격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작은아버지는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고 화내시면서 그냥 가버리셨지. 제사는커녕 집구석이 아주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 남편은 아주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우러러보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겼어.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네가 없으니까 집안이 아예 안 돌아가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남편의 그 비굴하고 찌질한 얼굴을 내려다보니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원샷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통쾌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으며 완벽한 가족인 척 연기했던 그들의 위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생채가 담긴 커다란 스탠볼을 작업대에 탁 내려놓으며 남편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무식한 며느리 없으니까 집안이 아주 스펙터클하게 잘 돌아가네. 나는 앞으로 내가게 하면서 내 돈 벌고 아주 똑똑하게 살 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걸레를 집어들어 남편의 신발 앞코를 툭툭 치며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엉거주춤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게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저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시댁의 처절한 몰락을 멀리서 구경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가게 문 밖으로 쫓겨난 남편의 얼빠진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제 반찬 가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뼈 빠지게 시댁 식구들 입맛을 맞추며 갈고 닦은 제 손맛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간 무친 겉절이와 노릇하게 부쳐낸 고기 완자는 내놓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제 반찬을 맛보며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실 때마다 제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제 이름 석자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딸 소율이가 교복 차림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은 소율이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멸치볶음을 담다 말고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소율아, 우리 예쁜 딸 왜 표정이 안 좋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 물음에 소율이는 교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제 눈앞에 쑥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소율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창이 열려 있었죠. 엄마 아빠가 낮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서 내가 아주 확실하게 답장해줬어. 엄마도 한번 읽어봐. 소율이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의 구차하고 찌질한 변명들이 구구절절 길게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율아, 아빠 진짜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다. 집은 쓰레기장이 다 됐고 할머니는 매일 누워서 울기만 하셔. 너라도 엄마한테 제발 고집 좀 꺾고 집에 돌아오라고 설득 좀 해줘. 아빠가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도 잘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징징거리는 문자를 보자마자 제 입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식 앞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한심한 가장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하소연만 늘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더 세게 때린 것은 바로 소율이가 남편에게 보낸 답장 내용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쓴 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예리한 비수 같았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막말하고 부엌대기 취급했을 때 아빠는 도대체 뭐 했어?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엄마 편 들어준 적 있어? 명절마다 엄마 혼자 쓰러질 것처럼 일할 때 아빠는 방에서 잠만 잤잖아. 이제 와서 밥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엄마 찾는 거 진짜 너무 비겁하고 찌질해. 나 아빠 딸인 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끄러워. 엄마는 이제 아빠 식모 아니니까 앞으로 내 폰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문자를 다 읽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중학생밖에 안 된 어린 딸의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그토록 무능하고 이기적인 괴물이었던 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그동안 얼마나 깊은 상처가 쌓였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율이를 와락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소율아, 넌 어린애가 왜 이렇게 어른스러운 말을 했어? 이런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넌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제 어깨를 쓰다듬는 소율이의 손길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의연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아빠가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끝까지 우리 엄마 탓만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 내가 아빠한테 확실하게 말 안 해주면 엄마가 또 마음 약해질까봐 그랬어. 엄마는 이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인생 살아. 그날 밤 저는 소율이와 시우를 재우고 친정집 마루에 홀로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었다가 차갑게 식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나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남편이 또 무슨 구차한 소리를 늘어놓을지 똑똑히 들어두고 싶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혀가 잔뜩 꼬인 남편의 울음소리가 끈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하영아. 너 내 목소리 듣고 있지? 나 지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마루 기둥에 기대서서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술 주정할 거면 당장 끊어. 제 싸늘한 목소리에 남편은 다급하게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나 오늘 퇴근하고 본가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다 뒤집어 엎었어. 엄마한테 내가 소리 질렀다고.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평생 자기 엄마 앞에서는 기죽어서 찍소리 한 번 못하던 마마보이가 웬일로 큰 소리를 쳤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따졌어. 당신이 10년 동안 우리 집안 살림 다 맡아서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 왜 무식하다는 그딴 막말을 해서 사람을 쫓아냈냐고. 엄마가 그딴 소리만 안 했어도 하영이가 안 나갔을 거 아니냐고 내가 막 물건 집어 던지면서 화냈어. 엄마는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우시더라. 여보, 내가 드디어 당신 편들어줬어. 내가 당신 원수 갚아줬으니까 이제 화 풀고 제발 좀 돌아와. 나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남편은 자기가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침을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가 늙은 노모한테 화를 내고 왔으니 이제 제가 감동해서 당장이라도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이었죠. 그 멍청하고 한심한 헛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입니다. 제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그 집구석에서 종년 취급을 받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반감만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 밥줄이 끊기고 아쉬워지니까
그제야 제 편을 드는 척 생색을 내는 그 꼴이 너무나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 찌질한 인간아. 네가 오늘 너희 엄마한테 소리 지른 게 내 편을 들어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넌 내 편을 든 게 아니라 당장 내 밥 차려줄 식모가 없어져서 불편하니까 화풀이한 것뿐이잖아. 네가 진작에 10년 전에,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 엄마한테 구박받을 때 막아줬어? 동서가 내 한우 세트 가로채고 날 바보로 만들었을 때 네가 내 편에서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늙은 엄마 붙잡고 소리친다고 내 10년 청춘이 다시 돌아와? 내가 흘린 피눈물이 지워지냐고. 너희 식구들 다 똑같이 역겨운 인간들이야. 앞으로 내 몸 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들은 내가 번 돈으로 키울 거야. 위자료 한 푼 없이 쫓아내겠다고 큰 소리 쳤지? 어디 법정에서 내가 10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여보, 하영아,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남편의 처절한 애원이 이어졌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눌러버렸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그토록 맑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 아무리 울며 불며 뒤통수를 치고 후회해봤자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들이 뻥 차버린 무식한 맏며느리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더할 나위 없이 뻥 뚫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난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만 되면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상가 골목으로 출근을 했죠. 간판 위에는 하영인의 손맛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아주 크고 씩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귀신으로 썩어 문드러질 뻔했던 제 이름이 이렇게 예쁘고 빛나는 이름인 줄 1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주방 불을 켜면 그때부터는 오롯이 저만의 동무대가 펼쳐졌습니다. 10년 동안 그 지독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산더미처럼 부쳐대던 제사 음식들이 제 든든한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아주 능숙하게 커다란 프라이팬 3개를 동시에 불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기름 소리와 함께 노릇노릇한 동태전과 육즙이 꽉 찬 고기 완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시할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던 그 까다로운 삼색나물도 제 손맛을 거치면 아주 기가 막힌 밥도둑으로 변신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팍팍 넣고 버무린 겉절이부터 달콤 짭짤한 소갈비찜까지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침 11시가 땡하고 넘어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장바구니를 들고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좁은 상가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어머, 하영 엄마. 여기 겉절이는 도대체 어떻게 담그길래 우리의 아빠가 밥을 2공기나 비워요? 나 오늘 동태전이랑 멸치볶음 좀 넉넉하게 싸줘요. 저번에 사간 잡채는 우리 시어머니가 드셔보시고 식당 차려도 되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단골 손님들의 기분 좋은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콧등이 시큰해지면서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고는 하나같이 엄지를 척 들어주셨거든요. 고졸이라고 무식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댁 식구들의 그 비수 같던 말들이 싹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절친 미선이가
동네 젊은 엄마들이 자주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가게를 홍보해 준 것이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미선이가 제 어깨를 치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하영. 너 이거 봐봐. 엄마들 난리 난 거 보여? 우리 동네에 호텔 주방장 뺨치는 엄청난 반찬 가게가 생겼다고 아주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 너 이제 돈 갈고리로 긁어모을 일만 남았다니까. 미선이의 말대로 오후 3시도 안 되어서 쇼케이스 냉장고에 꽉 차 있던 반찬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죠. 매일매일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칼질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온몸에 펄펄 힘이 넘쳐났습니다. 살아 숨쉬는 기분, 제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가슴속부터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린 늦은 밤, 저는 앞치마를 벗고 구석에 앉아 은행 통장을 펼쳐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통장 단말기에 지잉하고 찍히는 숫자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불어나고 있었죠. 10년 동안 시댁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단돈 10원 한 장 없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쥐어주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며 콩나물값 100원에 벌벌 떨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서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할 때마다 남편은 네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을 헤프게 쓴다며 막말을 퍼부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돈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억지로 희생해서 얻은 구걸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 땀과 눈물, 제 손끝에서 당당하게 빚어낸 온전한 제 것이었으니까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통장을 가슴에 품고 저는 텅 빈 가게 안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장하고 대견해서 쏟아지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가게에 매달린 지 딱 3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모인 돈으로 드디어 친정집을 나와 작은 빌라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 2개짜리 아담한 빌라였지만 새하얀 벽지에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들어오는 볕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선이가 내민 전세 계약서에 당당하게 제 도장을 꾹 찍던 순간의 그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친정집에서 짐을 옮겨다 주던 날 아이들과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벌러덩 누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여기서 새 식구만 사는 거야? 시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그럼. 이제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서 눈치 볼 일도 없고 아빠가 소리 지른다고 좁은 방에서 숨죽여 울 일도 없어. 여기서는 우리 시우랑 소율이 마음껏 웃고 떠들고 뛰어놀아도 돼. 엄마가 우리 새끼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 제 대답에 아이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거실을 뒹굴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속이 봄눈 녹듯 뭉클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무식하다고 짓밟히며 살았던 10년의 끔찍했던 악몽이 이제야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가게에서 넉넉히 가져온 갈비찜과 맛깔나는 반찬들을 식탁에 한가득 올려놓고 아이들과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 밥상을 엎어버리던 남편도 없고 반찬 투정을 하며 눈치를 주던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웃음소리만 가득한 우리 세 식구만의 평화로운 밥상이었습니다. 엄마, 멸치볶음 진짜 맛있다. 난 엄마가 만든 이 소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 반찬가게 사장님 돼서 나 너무 행복해. 아이들의 오물거리는 예쁜 입을 바라보며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아주 예쁘고 따스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저녁바람이 창문을 넘어와 제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짜로 꾸며내던 비굴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맑게 우러나오는 진짜 벅찬 웃음이었습니다. 어둠과 눈물로 꽉 차 있던 제 팍팍한 삶에 비로소 눈부신 꽃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무식하고 눈치 없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사장님 이하영이었습니다. 제 두 손으로 꽉 틀어쥔 이 찬란하고 통쾌한 새 출발의 핸들을 저는 죽는 날까지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새 집에서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한창일 무렵 드디어 이혼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선 저는 미선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제 돈으로 직접 산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늘 기름때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헝클어진 머리로 주방에 서 있던 과거의 이하영은 거울 속에 더 이상 없었죠.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향한 가정법원의 복도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꼿꼿한 자세로 조정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의자에는 남편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작 몇 달 만에 본 남편의 몰골은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보다 더 처참하고 우스웠습니다. 머리숱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잿빛으로 아주 시커멓게 죽어 있었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불안하게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자 남편 측은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안 해주고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온갖 비열하고 억지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 제 아내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해서 결혼 내내 집에서 살림만 하며 편하게 놀고 먹은 여자입니다. 제가 밖에서 피눈물 흘리며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해놓고 이제 와서 제 재산을 절반이나 넘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남편은 침을 튀겨가며 자기가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불쌍한 척 연기를 해댔습니다. 그 역겨운 거짓말에 우리 쪽 변호사님은 코웃음을 치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놀고 먹었다고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여기 이 낡은 장부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시부모님 시골 논밭 소장료 들어오는 것부터 동네 상가 임대료, 월세 관리까지 전부 며느리인 이하영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단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기장하고 불려놓은 내역들입니다. 조정위원들이 꼼꼼하게 정리된 제 장부들을 넘겨보며 감탄하는 사이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결혼 초기에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종잣돈으로 들어간 5천만 원 뉘 돈입니까? 그거 전부 이하영 씨가 처녀 시절 공장에서 밤낮 없이 미싱 돌리며 피눈물로 모았던 적금 깨서
남편 통장으로 싸준 돈이었습니다. 여기 은행 송금 내역과 거래 명세서가 그 진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식하다고 개무시하더니 정작 남편 사업 자금 대주고 시댁 재산 불려준 건 그 무식한 며느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이 하나씩 낱낱이 펼쳐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 땀만 줄줄 흘려댔죠.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퍼부었던 언어폭력이 담긴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정실 안에는 시어머니의 끔찍하고 교양 없는 막말들이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야, 네 형님은 무식해서 아주 답답해 죽겠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팍팍 티가 나가지고 음식도 내가 일일이 간섭하고 알려줘야 하니 원, 내가 명예 못 살아. 너같이 배운 거 없는 년은 우리 집 들어와서 식모 노릇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눈을 치켰더. 이어서 제가 캡처해둔 남편의 악독한 문자 메시지들이 커다란 화면에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야. 엄마가 말하면 그냥 내내 하고 고개 숙이고 들을 것이지 피곤하게 굴지 마. 네가 내 돈 없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조정위원들은 혀를 끌짓 차며 남편을 향해 아주 경멸스럽고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조정위원 중 한 분이 남편을 향해 펜을 탁 내려놓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재산 관리하고 헌신했는데 무식하다뇨. 본인들이야말로 아내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격을 모독한 아주 질 나쁜 가해자들입니다.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끙끙거렸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속이 뻥 뚫리도록 통쾌하게 내려졌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룩한 가사 노동과 시댁 재산 증식 기여도를 확실하게 인정받아 재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제 몫으로 당당하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하고 잔인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칼같이 받아낼 두둑한 양육비까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며 저를 콧방귀 뀌며 조롱하던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알거지가 될 판국에 처한 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짐을 챙겨 조정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하영아, 제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제가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돌아보자 달려오던 남편이 제 발 앞에 털썩하고 두 무릎을 무겁게 꿇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보는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 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진짜 눈이 삐었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막아줘. 나 지금 회사에서도 징계받기 직전이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나 당신 없으면 진짜 죽어.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우리 불쌍한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쥐 죽은 듯이 당신 발바닥 핥으면서 종처럼 살게.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제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싹싹 비는 남편의 그 찌질하고
비참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하기는커녕 참을 수 없는 구역질과 소름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여잡은 제 바지춤을 아주 매몰차고 거칠게 탁 털어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은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10년 동안 내가 너희 집안에서 피눈물 흘리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당신은 평생 그따위 비겁하고 찌질한 변명밖에 못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뺏기고 아쉬워지니까 무릎 꿇고 콧물 짠다고 내 피눈물 나던 10년이 다시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남편은 끄끄거리며 제 바짓가단을 다시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뭐, 우리 애들 생각해서? 당신 입에 우리 애들 이름 올리지 마. 내 자식들이 너 같은 비겁한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워하고 끔찍하게 싫어하니까. 나는 다신 그 지옥 같은 집 안방에서 무식한 년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는 빛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추악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줘. 이제 진짜 나. 제 서늘하고 날카로운 일갈에 남편의 얼굴은 절망으로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하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법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남편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은 남편을 쓰레기 보듯 내버려 둔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뚜벅뚜벅 울리는 제 구두 발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맑고 눈부시게 환한 햇살이 제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기분 좋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죠. 드디어 길고 지독했던 10년이라는 족쇄가 아주 완벽하게 끊어져 나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넓고 숨쉬기 편안한 곳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제 심장은 벅찬 해방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미련 없이 떨쳐내고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벌써 딱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제 삶은 그야말로 눈부신 마법처럼 완벽하게 변했죠. 시장 골목 구석에서 작은 간판을 달고 시작했던 하영인의 손맛은 2달 전에 으리으리한 번화가 대로변으로 나와 2호점까지 번듯하게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나와서 제 얼굴이 텔레비전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방송 화면 밑에는 고졸 엄마의 통쾌한 반란, 월 매출 3천만 원 반찬 가게의 비밀이라고 아주 멋지게 자막이 깔려 있었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로 전국 8도에서 택배 주문이 폭주해서 요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를 무식하다고 벌레 보듯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의 그림자는 제 머릿속에서 아주 깨끗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마감을 할 즈음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소유리와 시우가 나란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 골목마다 엄마 반찬 가게 맛있다고 아주 소문이 쫙 깔렸어. 내 친구들도 우리 엄마 텔레비에 나왔다고 엄청 부러워해.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엄마처럼 돈 아주 많이 버는 멋진 여자 사장님이 될 거야. 소유리가 제 허리를 꽉 끌어안고 애교를 부리자 시우도 옆에서 폴짝폴짝 뛰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엄마, 내가 커서 엄마 벤츠 자동차 사줄게. 아이들의 맑고 티 없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가 그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올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 입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넣어주며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지잉지잉하고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죠.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아주 수상한 전화였습니다. 혹시나 반찬 단체 주문을 하려는 손님일까 싶어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하영인의 손맛입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주문을 하는 손님 목소리 대신 웬 늙은 노인의 앓는 소리만 끙끙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하영아. 나다, 내 시엄이다. 그 징글징글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빵 터뜨릴 뻔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게 쌍욕을 퍼부으며 기고만장하게 소리를 냅다 지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바싹 마른 겨울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자 시어머니는 체면도 다 버렸는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어서 너 같은 진주를 못 알아보고 똥을 집어들었어. 글쎄, 그 여우 같은 둘째 며느리년이 나를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하며 부려먹는다. 집구석은 쓰레기장처럼 어질러져서 발 디딜 틈도 없고 밥통에는 쉰내 나는 밥풀만 말라붙어 있어.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앓는 소리를 했더니 며느리라는 년이 내 지갑에서 생활비랑 용돈만 싹 다 빼앗아 가버렸다. 그러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친정으로 도망가서 오지를 않아. 어디 그뿐인 줄 아느냐. 내 아들놈, 내 남편이었던 그 멍청한 자식은 회사에서도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술독에만 빠져 살더니만 며칠 전에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짐 싸들고 어디로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내가 아주 늙어 막판에 자식 농사 며느리 농사 다 망치고 굶어 죽게 생겼다. 하영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네가 정성껏 끓여주던 그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응? 시어머니의 그 처절하고 구질구질한 하소연을 조용히 듣고 있던 저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예뻐하며 떠받들던 4년제 대학 나온 둘째 며느리한테 제대로 팽을 당하시고 늙은 몸으로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겠다며 큰 소리치던 전 남편은 결국 빚쟁이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니 속이 아주 뻥 뚫리는 사이다. 원샷이 따로 없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단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동요도 없는 아주 차갑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똑똑하고 교양 넘치는 둘째 며느리랑 한 집에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큰 며느리 없이도 아주 스펙터클하고 재미있게 잘 살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동서랑 두 분이서 아주 오순도순 지지고 볶으면서 만수무강하세요. 전 남편도 빚쟁이들 잘 피해서 오래오래 도망 다니라고 전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다시는 제 번호로 이런 구질구질한 전화하지 마세요. 저 월 매출 3천만 원짜리 바쁜 사장님이라 이런데 시간 낭비할 틈이 없거든요. 아이고, 하영아. 제발 전화 끊지 마라. 내가 진짜 잘못. 저는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를 단칼에 싹둑 자르고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꾹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영원히 가두어 버렸죠. 과거에 끔찍하고 질척거리던 악연은 이제 제 찬란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가슴속 한구석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찌꺼기마저 시원한 소나기에 씻겨 내려가듯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2호점 가게 셔터를 활짝 올렸습니다. 맑고 투명한 봄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가게 안을 황금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앞치마의 끈을 단단히 고쳐 메고 가게 문 밖으로 나서서 눈부시게 파란 하늘을 흠뻑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게 앞 길가에 길게 늘어선 커다란 벚나무에서 연분홍색 벚꽃잎들이 아름다운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따스하고 향긋한 봄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피눈물을 흘렸던 1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억울하고 원통했던 청춘의 시간들을 제 인생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도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하고 매서운 겨울을 이겨냈기에 지금의 저처럼 단단하고 눈부신 봄꽃이 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눈앞으로 살랑이며 떨어지는 예쁜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으로 살포시 받아냈습니다. 제 입가에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한 미소가 커다랗게 번져갔습니다. 지나간 내 10년을 다시 돌려받을 순 없지만 앞으로 남은 내 눈부신 인생은 오롯이 다 내 거야. 누구의 무식한 며느리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갈 찬란한 날들. 당당한 여자이자 엄마 이하영의 진짜 가슴 뛰는 봄날이 이제 막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만개하고 있었습니다.